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켓 클리닉 진행을 맡은 이지영입니다. 자, 오늘 코스피 지수는 장 초반부터 4,70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신고가 랠리를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물론 외국인들의 차익 실현 매물들이 확인되고 있긴 하지만요. 반도체 업종과 산업재 업종들이 순환매를 겪으면서 긍정적인 흐름들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우리나라 증시의 방향성들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다양한 채널 통해서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 방송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그 부분도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투자 인사이트를 통해서 증시를 꿰뚫어보는 뉴스들을 모아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5가지 헤드라인 바로 한번 만나보시죠. 네, 오늘 첫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NC소프트와 크래프톤의 엇갈리는 전망에 따라 달라진 눈높이가 증권사를 통해서 제시가 됐고요. 오늘 일부 게임 관련주들이 상승 양산을 시현하면서 오랜만에 게임주들 전반적인 훈풍들이 불러오고 있습니다. 하나그룹이 사업 간의 독립적인 경영체제 구축을 위해서 주식회사 한화를 인적 분할하기로 했습니다. 방산과 조선해양, 에너지, 금융 등의 기존 핵심 사업을 보유하는 존속법인과 신설법인으로 나눌 계획들 제시가 되면서요. 지각 변동 예상되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은 현대건설의 목표 주가를 기존의 9만 7천 원에서 12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북미 지역에서 24조 원의 신규 원전 사업을 수주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눈높이를 상향 조정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오늘 증시도 상승합니다. 미국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죠. CPI 지표가 둔화하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나왔고요. 거기에 따라서 오늘 암호화폐가 일제히 상승 양상을 보였습니다. 오늘 가상화폐 관련 주들도 이러한 영향을 받아가면서 상승 양상을 함께 시현하고 있는 모습들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내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됩니다. 관련한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오늘 오랜만에 지주사 관련주들의 움직임들이 나와줬고요. 현재 KB금융도 0.35%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투자 인사이트 나현지 정래진 경제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첫 번째 인사이트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어떤 인사이트일까요? 네, 오늘 첫 번째 투자 인사이트로 이 가상화폐와 관련해서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자산 시장이 일제히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달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을 했고요. 특히나 연준이 중요하게 보는 근원 CPI 같은 경우는 예상보다도 더 낮게 나왔습니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계속해서 연준을 압박을 하면서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살아나고 있는데요. 이 영향으로 비트코인은 지난해 11월 이후 처음으로 9만 5천 달러 선을 회복을 했고요. 이더리움을 비롯해서 주요 알트코인들도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안전 국면에 들어섰다라는 신호로 해석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또 유동성이 확대될 것에 대한 기대가 가상자산으로 유입되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장에서는 가상화폐 관련된 종목들 대체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특징적으로 살펴볼 만한 종목들 몇 가지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가상화폐 관련된 종목들 가운데서 비트맥스가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2,2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이어서 비트플래닛 역시도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4.3%가량의 두 자릿수의 상승세 보여주면서요. 1,000원 선 위에서 거래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비트맥스와 비트플래닛 같은 경우는 가상자산을 직접 매입을 해서 보유를 하는 이른바 가상자산 트레저리 DAT 전략을 구현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면 이 종목들의 주가도 함께 오르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시장에서는 가상화폐 결제 서비스가 확대가 되고 관련 신규 사업 추진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위메이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중국을 포함한 해외 시장을 겨냥을 해서 본격적인 턴어라운드에 나서겠다라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르M을 중국에서 출시를 하면서요. 이를 시작으로 연내 6개 정도의 신작을 순차적으로 출시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특히나 중국에서는 이 미르 IP가 굉장히 인기가 많기 때문에 이에 힘입어서 올해 증권가에서는 2026년의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까지도 함께 내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블록체인 게임과 NFT 플랫폼, 메타버스 연계 사업이 확장될 것이라는 기대감까지 받으면서요. 오늘 위메이드 역시도 빨간불을 켜내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0.7%가량 강보합권에서 움직임 보여주면서 28,0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른 가상화폐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 흐름 전체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기술투자 같은 경우는 3.9% 오르면서 7,6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이어서 네오위즈 같은 경우는 5.4%가량 좀 더 크게 올라주고 있습니다. 메커스는 0.7%, KG모빌리언스는 0.3%가량의 강보합세 보여주고 있고요. 네오위즈 홀딩스도 네오위즈와 함께 2.6%가량의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이티넘 인베스트 2.8%, 컴투스 홀딩스 3.2%, SBI 인베스트먼트 1.4%가량 올라주고 있고요. 위지트 역시도 2%대의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인바이오젠 같은 경우는 장중 상승세를 보여주기도 했지만 현재 1.2%가량의 하락세로 전환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관련된 종목들 대체로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요. 전문가들은 이 비트코인의 상승의 불씨가 다시 타오를 가능성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한편에서는 비트코인이 이달 말에 새로운 사상 최고가를 다시 쓸 가능성에도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 가상화폐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 흐름도 계속해서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투자인사이트는 이제 나연지 경제 아나운서가 준비해주고 있는데요. 이어서 오늘 어떤 내용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저는 오늘 하나그룹주와 관련된 이슈를 꼽아봤습니다. 오늘 시장의 핵심 이슈를 하나 꼽아라라고 한다면 이 하나그룹의 대형 지배주 구조 개편이 아닐까 싶은데요. 한화가 방산, 에너지 중심의 기존 사업과 함께 테크 라이프 사업을 분리하는 인적 분할을 전격 결정했습니다. 분할 이후 구조를 본다면요. 존속법인은 방산, 조선, 해양, 그리고 에너지, 금융 등 금융 그룹의 핵심 캐시카우를 담당하고 있고요. 또 신설법인은 로봇, 반도체, 장비, 또 물류 자동화 같은 테크 사업과 함께 호텔, 리조트, 유통 등 라이프 사업을 전담하게 됩니다. 핵심은 선택과 집중입니다. 이 방산과 에너지처럼 덩치가 큰 사업에 가려졌던 테크와 라이프 부문에 의사결정 속도를 높이게 되고요. 또 각 사업 특성에 맞는 독립 경영 체제를 구축하겠다라는 전략입니다. 여기에 4천억 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까지 병행하면서요. 이 주주 환원 의지도 분명히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분할을 한화식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의 출발점이다라고 해석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럼 먼저 오늘 한화 주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초반부터 강세를 보였는데요. 현재 25%대 급등세 그려내면서 12만 8천 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한화는요, 앞서 말씀드린 이 대형 구조 개편과 함께 강력한 주주 환원 정책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한화는 먼저 이사회를 열고 이 회사를 방산, 조선, 에너지, 금융 중심의 존속법인과 또 테크 라이프 부문을 담당하는 신설법인인 하나머시너리앤서비스 홀딩스로 인적 분할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분할 비율은 존속법인이 약 76%고요. 신설법인은 약 24%에 해당됩니다. 또 임시 주총을 거쳐서요. 7월에 분할 완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약 4,5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까지 발표가 되면서 지배주 구조 개선과 또 주주가치 제고 기대감이 주가 급등으로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하나그룹주의 흐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흐름 살펴보시면요. 먼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오늘은 1%대 약세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분할 이후에도 이 존속법인의 핵심 축이 될 텐데요. 방산 수출 확대와 또 항공우주, 우주산업까지 이 국가 전략산업의 중심에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지상 방산 수출 기반이 유지되는 가운데 유럽 내 천무 플랫폼 확장과 함께 항공우주 협력 확대를 통해서 중장기 성장 동력을 구축할 것이란 기대감 속에 특히나 LS증권은요 목표 주가를 152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오늘은 어제 주가가 신고가를 경신했던 만큼 숨고르기 중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하나오션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오션은 조선해양 부문의 대표주기도 합니다. 하나오션의 노동조합 지배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요, 이 고용노동부가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라는 소식에 오늘은 하락세가 나오면서 14만 2천 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SK증권은요, 하나오션의 목표 주가를 17만 5천 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중장기 성장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하나시스템은 오늘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8만 8천 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하나시스템은 방산 IT, 또 레이더, 위성, 우주, 항공까지 이 미래 방산 기술의 핵심 기업이기도 한데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대주주로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나솔루션 오늘 1%대 강세 그려내면서 2만 8천 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하나솔루션은 에너지 축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태양광과 신재생에너지, 케미칼 사업을 함께 영위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분할 이후에 에너지 사업에 대한 독립적인 투자 판단과 또 전략 실행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중장기적으로 이 에너지 전환 테마에서 다시 묶어서 볼 만한 종목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화생명 오늘 8%대 급등세 그려내면서 3,3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한화생명도 오늘 이런 이슈 속에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한화의 인적 분할 이후에도요, 한화생명은 존속법인으로 핵심 금융계열사로 남게 됩니다. 이러한 구조가 보다 명확해지게 되면서 금융 부문의 독립성과 또 책임 경영이 강화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룹 차원의 주주 환원 정책 확대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부각되면서요, 중장기적으로 기업 가치 재평가에 대한 기대감이 함께 반영된 모습입니다.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 하나갤러리아입니다. 오늘 상한가 터치하면서 1,6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하나갤러리아는요, 이번 인적 분할을 통해서 신설법인의 핵심 자회사로 편입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반영됐습니다. 하나갤러리아뿐만 아니라요, 하나갤러리아 우선주도 오늘 상한가를 터치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그룹주 소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시장에서 주목해볼 만한 투자 인사이트였습니다. 오늘도 돈이 되는 부동산 정보를 통해서 부동산 시장의 인사이트들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에 집중해 보면서요, 앞으로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집값을 한번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강남 지역에 재건축이 예상되고 있는 많은 아파트들이 있죠. 각각의 평단가를 짚어보고요, 시장의 포인트들을 좀 짚어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남 재건축 아파트가 3.3제곱미터당
최초 1억 원을 돌파하는 사례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부동산 시장에 굉장히 뜨거운 핵심적인 의제로 뛰어올랐는데요. 단순한 고가 거래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사실상 강남 지역에 있는 평균적인 아파트 가격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지표로 우리가 이해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비싸다는 표현을 하기에는 너무나 그 상한선이 열려 있기 때문에요. 비싸다는 표현보다는 앞으로의 가격 지표를 바라보는 하나의 선행 지표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제 재건축이 진행이 되는 과정이 굉장히 길잖아요. 많게는 10년 이상까지 걸리기도 하는데요. 앞으로 강남 지역의 집값이 10년, 즉 장기적인 관점에서 조금 더 오를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서울 아파트의 상한선이 재설정되고 있다는 관점에서 현재 상황들을 보시면 좋겠고요. 추후에 구체적으로 어떤 재건축 아파트들이 관련한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지도 같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일단 숫자로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2023년, 2025년 말 기준으로 3.3제곱미터당 1억 원이 돌파가 됐는데요. 그게 1년 전과 대비해 봤을 때는 무려 24.35%의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금액적으로 환산을 하면은 1,500만 원이 이제 3.3제곱미터당 상승을 하게 된 거고요. 3.3제곱미터다라고 한다면 이제 대략 이제 1평형 정도를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9,243만 원에서 1억 784만 원으로 껑충 뛰어 올랐다라는 게 통계 자료를 통해서 확인이 되고요. 1년 전과 비교해 봤을 때는 24%, 10년 전과 비교해 봤을 때는 3배 이상의 상승률을 나타내게 되면서요.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에 설정되어 있는 가격 자체가요. 계속되는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강남 안에서도 확실히 이 아파트가 어느 곳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격은 확실히 갈렸는데요. 강남 재건축 아파트가 3.3제곱미터당 1억 원이고요. 일반 아파트, 기존에 있었던 아파트들은 재건축 대비해서 대략 2,300만 원 낮은 수준입니다. 물론 이제 재건축이 시공에 들어가고 분양에 들어가기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시차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재건축 아파트, 그러니까 재건축이 확정되어 있는 구축 아파트의 가격이 강남에 있는 일반 아파트 대비해서도 무려 2,300만 원이 현재 넘는 수준이다라는 거는 충분히 좀 이상적인 현상으로도 좀 받아들여지는 것 같습니다. 자, 강남 프리미엄도 받고 있고요. 이게 이제 강남 프리미엄에 더해져서 재건축 프리미엄이다라고 하는 프레임까지 씌워지면서 실제로 굉장히 오래되고 낙후된 노후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상향된 가격으로 거래가 되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파트 그리고 부동산 시장은요. 미래의 가치가 가격을 결정짓는 확실한 요인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뭐 인프라라든지 커뮤니티, 뭐 브랜드 네임을 떠나서 재건축의 이슈가 있다면 그 아파트의 가격이 계속해서 뛰는 현상들은 여전히 이어져 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남 지역 내에서도 가격을 뛰어 오르게 하고 있는 핵심적인 지역 3군데가 있어서 그 부분도 자세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압구정동이죠. 압구정 3, 4, 5구역이 현대아파트와 한양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대가 상승을 하고 있고요. 뭐 우리가 이쪽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한강변과 여기 단지 자체가 좀 대단지이기 때문에 대규모의 재건축이 기대가 되는 단지이다 보니까 가격 프리미엄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개포동 같은 경우에는 우성 6차와 개포 주공 67단지가 평당 가격을 상한가를 계속 달성을 했습니다. 학군이 굉장히 밀집되어 있고 업무 접근성이 많은 지역이고요. 대치동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이 대치동에 있는 음마 아파트가 굉장히 오래된 아파트잖아요. 이 음마 아파트가 오래된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한 평당 신고가를 계속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대치동 자체에서 음마 아파트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과 또 학군 지역이다,
좋은 학군에 배정될 수 있다라고 하는 메리트들 역시나 가격 상승을 끌어올리는 핵심적인 요인으로 현재는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음마 아파트뿐만 아니라 우성과 쌍용 아파트가 통합 재건축에 들어가기 때문에요. 이 부분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강남 3구 이제 조금 자세히 좀 가격적으로 짚어볼게요. 음마 아파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0년 동안 재건축이 정체가 됐었다가 정비사업 궤도에 진입을 하게 되면서 가격이 뛰어 올랐고요. 개포주공 6, 7단지는 이미 시공사 선정이 완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실행 단계에 돌입했다라는 기대감들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압구정도 이제 사업 단계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재건축 아파트의 포인트는 이렇습니다. 실제로 이제 시공이 들어갈 때 우리가 재건축 아파트를 매입하는 전략은 좀 늦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책적인 전환점이 보도가 되는 시점부터 가격이 상승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 가격의 압력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시점인데요. 행정 단계가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이 재건축 아파트들은 바로 반등 양상을 보여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건축 대상이 되는 아파트를 미리 사두고 투자 관점에서 계속 기다리는 그런 수요자들도 시장에 나와주고 있다는 게 핵심적인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작 인사이트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평단가가 신고가를 기록을 했고 1년 전 대비해서 20% 넘는 상승률을 보였다라고 해서 이 부분을 우리가 단순히 강남 지역은 여전히 집값이 잡히지 않는구나라고 해석을 하기보다는요. 일단은 가격 투자보다는 서울의 집값이 어디까지 오를 수 있는지 그 상한선을 체크하는 하나의 지표로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최대 이제 시공에 들어가기까지 대략 5년에서 10년 정도의 시간차를 두고 봤었을 때 강남 지역에 있는 핵심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여기까지 오를 수 있겠구나라는 부분들을 지표로 활용을 한다면 다른 지역 쪽의 부동산 투자를 이어가시는데도 충분히 도움이 될 것처럼 보이고요. 그리고 재건축 아파트에 투자를 하실 때는 물론 지금은 실거주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거주 목적으로도 함께 투자를 보셔야겠지만요. 시공사가 선정하거나 인허가 단계에 따라서 그러니까 정책 속도가 어디까지 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가격 반등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조금 발빠르게 움직여야 한다는 부분들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강남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들의 평단가 상승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요. 서울 지역의 앞으로의 집값 방향성입니다. 그 부분을 놓고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시면서요. 투자 인사이트 잡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돈이 되는 부동산 정보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지금의 시장 상황 바로 한번 만나보시죠. 네, 오늘도 마켓 투자 키워드 짚어보겠습니다. 나현지, 정래진 경제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 키워드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바로 한번 열어주시죠. 네, 반도체와 정유, 승부처가 바뀐다는 분석, 정래진 경제 아나운서와 얘기 나눠볼게요. 최근 국제 유가가 하루 만에 2, 3% 가까이 급등을 하면서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베네수엘라 사태가 다소 진정되는 듯 했는데 이번에는 이란 이슈가 부각이 되더라고요. 현재 유가를 끌어올리는 핵심적인 요인부터 분석해 볼게요. 네, 지금 지정학적인 긴장감이 다시 높아지면서 국제 유가도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베네수엘라 이슈가 일단락되는 분위기였었는데요. 곧바로 이란 내에서 대규모의 반정부 시위가 격화하면서 새로운 불확실성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란에서는 최근에 경제난에 항의를 하는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정부가 강경 진압을 하면서 사망자가 2,000명에 달한다는 외신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란은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의 핵심적인 회원국이기도 하고 또 중동의 주요 원유 수출국이기 때문에 이란 내에서의 정치적인 불안감이 전 세계적으로 원유 공급이 차질될 것이라는 우려를 자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강경 발언도 긴장을 키우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시위가 계속돼서 이어질 경우에 군사적인 타격 가능성을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란과 거래를 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런 발언을 하게 되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국제 유가가 즉각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WTI는 배럴당 61달러, 브렌트 유도 65달러를 돌파를 하면서요. 지난해 11월 이후에 최고 수준을 기록을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란발 리스크를 유가에 선제적으로 반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이란과 베네수엘라를 둘러싼 이 미국의 압박을 보면 단순한 제재를 넘어서는 움직임이다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특히나 이란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들에게 관세를 매기겠다라는 게 좀 눈에 띄죠. 이번 조치의 실제 표적이 중국이다라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네. 시장은 어떻게 해석할까요? 네. 시장에서는 최근에 미국의 행보를 이란하고 베네수엘라를 동시에 압박을 하면서 이 중국의 원유 공급망을 겨냥한 전략으로 보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이란 내에서 이 반정부 시위에 대한 대응으로 보여지는데요. 실제로는 중국의 에너지 조달 구도를 흔들려는 의도가 더 뚜렷하다라는 평가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하고 거래하는 모든 국가에 대해서 25%의 대미 관세를 부과를 하고 특히나 또 이 제3국을 통한 우회 거래까지도 차단을 하는 사실상 2차 제재를 꺼내 들었는데요. 지금 금융 제재를 넘어서 원유 공급 자체를 죄는 고강도의 압박을 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란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핵심적인 원유 공급처인데요. 중국은 이란산 원유를 하루에 120만에서 150만 배럴 정도 공급을 받고 있고 또 베네수엘라에서도 40만에서 60만 배럴을 수입해 온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이 두 공급원이 동시에 흔들리고 있다라는 점인데요. 중국이 그러면서 그동안 제재를 피해서 비교적 싼 원유를 들여오던 방식이 앞으로는 지속되기가 힘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중국 석유화공그룹 시노펙하고요. 이 항공유 유통을 담당하는 중국 항공유료그룹을 합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항공유 생산부터 급유까지도 전 과정을 통합하기로 한 건데요. 미국이 이렇게 압박을 하면서 불확실성이 커지니까 에너지 공급망을 국가 차원으로 묶어서 관리하면서 이러한 충격에 대응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처럼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원유 시장의 질서가 재편되는 상황에서 국내 정유업계 셈법도 굉장히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정제 마진은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지정학적인 변수가 여전히 많은 것 같아요. 현재 우리나라 정유사들은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가 좀 궁금해져요. 앞으로 어떤 부분들 가장 주의 깊게 봐야 될까요? 네. 이 국내 정유사들 같은 경우는 지난해 상반기까지만 해도요, 유가도 하락하고 또 수요도 부진하면서 큰 폭의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반기 들어서 정제 마진이 빠르게 개선이 되면서 연간 흑자 전환이 유력해진 상황인데요. 특히 지난 4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SK이노베이션과 S오일을 비롯한 국내 정유사들이 이 정제 마진이 상승하면서 직접적인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보통 배럴당 4에서 5달러 정도면요, 이 손익 분기점으로 보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정제 마진이 10달러도 넘었고 또 한때는 18달러까지도 오르면서 수익성이 크게 좋아졌습니다. 겨울철 난방유의 소요가 늘어난 데다 이 러시아산 석유 제품의 공급이 줄어든 영향이 있습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부담도 있긴 한데요. 중국 정부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노펙하고 항공유 기업을 합병을 하면서 국가 주도로 이 대형 정유, 항공유 체계를 구축했기 때문에 앞으로 아시아 시장에서 이 가격 경쟁이 더 치열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에 미국이 베네수엘라산 원유에 대한 영향력을 계속해서 키우게 된다면 중동 산유국들이 아시아 시장을 방어하기 위해서 원유 가격을 낮출 가능성도 함께 제기가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또 국내 정유사들이 원가 부담이 줄어들면서요. 앞으로 마진이 더 개선될 여지도 있다. 이런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석유화학 업계도 같이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원유를 직접 통제하고 중국의 저가 원유 조달이 흔들릴 수 있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석유화학 업계에서는 반사 이익에 관한 기대감들도 나오면서 일부 관련주들의 움직임들도 포착이 되고 있죠. 실제로 이런 변화가 우리나라 석유화학 기업들에게 어떤 영향 줄 수 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시장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을까요? 네, 이 시장에서는 이번 또 베네수엘라 이슈가 중장기적으로 또 국내 석유화학 업계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핵심은 그동안 글로벌 시장에서 이 중국 석유화학 업체들이 저가 공세를 벌여왔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 구도가 흔들릴 수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중국 업체들은 이란과 러시아, 베네수엘라산 원유를 시장의 가격보다도 배럴당 10에서 20달러 정도 저렴하게 조달을 해오면서 그동안 저가 공세를 펼쳐왔었는데요. 하지만 미국이 베네수엘라 원유를 직접적으로 통제를 하고 또 이란,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제재도 강화를 하면서 중국이 싼 원유를 들여오던 통로가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이 흐름이 이어질 경우에 중국 업체들의 원가 부담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고요. 또 그동안 가격 경쟁에서 밀렸었던 이 국내 석유화학 기업들의 입지도 점진적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거론이 됩니다. 다만 중국의 원료 공급선이 이미 다변화돼 있고 또 베네수엘라 역시도 단기간에 대규모의 생산을 확대하는 게 다소 어렵기 때문에 이번 이슈는 당장의 실적이 변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라고 보기보다는요. 중국 중심의 저가 공급 구조가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그런 변수가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석유화학 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짚어봤고요. 이번 키워드의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업계에서는 금호 석유화학이 구조조정 국면에서 상대적으로 돋보일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시장의 집중도를 좀 가져가는 것 같아요. 특히 그 나프타 분해 시설과 NCC 감축, 원재료 가격 흐름과 구조조정이 맞물린다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수혜주로 거론이 되고 있는 이유들 우리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나눠보고요. 투자 포인트까지 짚어보면 좋겠습니다. 네. 이 금호 석유화학은 석유화학 업계 구조 조정 국면에서 사업 구조상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기업으로 거론이 됩니다. 핵심은 글로벌 정유 화학사들이 나프타 분해 시설, NCC를 감축을 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부타디엔의 수급이 빠듯해지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부타디엔이라고 하면 합성 고무의 핵심적인 원재료인데요. 최근에 한국과 중국, 일본, 유럽 등 이 주요 지역에서 NCC 설비의 7에서 8% 수준의 구조 조정이 진행이 되면서 공급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특히 국내에서는 NCC 설비의 약 20%를 지금 감축하는 게 계속해서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요. 이 부타디엔 가격 역시도 앞으로 상승할 수 있는 압력이 있습니다. 금호 석유화학은 NCC를 직접적으로 운영하지 않으면서도 부타디엔을 사용해서 합성 고무를 생산하는 구조인데요. 그래서 현재처럼 공급이 줄면서 가격이 오르는 이런 국면에서는 아무래도 제품의 가격 인상을 통해서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실제로 아시아의 부타디엔의 가격이 최근에 40% 넘게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의료용 장갑 원료인 NB 라텍스 사업도 지금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또 자회사인 금호 미쓰이 화학의 MDI 증설 효과까지도 더해지면서 업황 부진 속에서도 여러 수익 개선 요인을 동시에 갖춘 기업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금호 석유화학 같은 경우 지난 12일에 11% 장중 넘게 상승하기도 했고요. 현재 4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세 이어가는 주가 흐름 보여주고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첫 번째 투자 키워드를 다뤄봤습니다. 자, 이어지는 두 번째 투자 키워드 열어보고요. 나현지 경제 아나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자, 반도체 얘기를 또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엔비디아가 예전부터 바이오 사업 분야에 관심이 있었다라는 건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도 아실 것 같아요. 이번에 일라이릴리와 손을 잡고 AI 신약 연구소를 설립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배경과 의미부터 짚어볼게요. 네, 이 엔비디아는 AI의 적용 범위를 데이터 센터와 IT 산업에 한정을 하지 않고요.
생명과학 분야까지 확장하고 있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엔비디아는 글로벌 제약사 일라이릴리와 함께 향후 5년간 최대 10억 달러를 투자를 하면서 AI 신약 개발 연구소를 설립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연구소에는 양사 과학자와 또 AI 개발자들이 상주하면서 엔비디아의 바이오 특화 플랫폼인 바이오 네모와 또 차세대 AI 칩 베라 루빈을 기반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엔비디아 측은 AI가 실제 분자를 만들기 전에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방대한 생물학과 또 화학적 경우의 수를 탐색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즉, 신약 개발의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데 AI를 핵심 도구로 활용을 하겠다는 전략입니다. 기존 신약 개발은 후보 물질 탐색과 임상 과정에만 10년 이상, 또 수조 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구조였는데요. AI를 활용하게 되면 실패 확률이 높은 초기 단계를 대폭 줄일 수 있다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는 엔비디아가 단순한 반도체 공급업체를 넘어서 산업별 AI 플랫폼과 또 생태계를 함께 구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됩니다. 특히나 바이오 분야는요, AI 연산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도 있다라는 영역인 만큼 장기적으로는 엔비디아 데이터 센터 또 AI 칩 수요를 구조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전략으로도 읽힙니다. 네, CES 2026에서는 피지컬 AI가 핵심적인 하나의 주제로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CES 2025 역시도 이제 시장에 영향을 많이 주는 큰 이벤트였는데요.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은 어떤 방향성으로 전략을 확장하고 있는지 좀 궁금해지는 시점이네요. 이 부분도 짚어볼 수 있을까요? 네, 이번 CES에서는 반도체 기업들이 PC와 스마트폰을 넘어서 자동차와 로봇을 이제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제시를 했는데요. 엔비디아는 데이터 센터에서 학습한 거대 AI 모델을 자율주행차와 로봇에 적용하는 AI 파이프라인을 강조했고요. 또 자율주행 모델과 로봇 제어 모델을 실제 산업 파트너와 함께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또 퀄컴은요, 스마트폰에서 축적한 자전력, 또 고효율 설계 역량을 기반으로 자동차와 휴머노이드 로봇용 칩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인텔은 엣지 AI와 산업용 로봇을 겨냥한 범용 프로세서를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또 AMD는요, 자동차를 넘어서 우주, 바이오 등 극한의 환경까지 아우르는 확장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공통적으로 보면요, 연산 성능 경쟁에서 현실 세계에서 얼마나 안정적으로 작동하느냐 이런 부분으로 이 경쟁축이 이동하고 있다라는 점이 부각이 됐습니다. AI가 더 이상 화면 속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로 움직이고 판단하는 단계로 접어들게 되면서 이 반도체의 역할도 달라지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실시간성, 안정성, 또 전력 효율성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반도체 설계가 이 핵심 경쟁력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이제 반도체 사업이 AI 그리고 피지컬 AI와 더 나아가서는 의료 AI 쪽으로까지 다양한 확장성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또 미래가 기대되는 시점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국내 기업도 궁금해지죠. 국내에선 어떤 움직임 나오고 있나요? SK하이닉스가 청주 쪽에 대규모의 투자를 단행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규모만 19조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일지 자세히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국내에서는 이 SK하이닉스가요, AI 메모리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제 투자에 나섰습니다. SK하이닉스는 충북 청주에 약 19조 원을 투입하면서 최첨단 패키징 공장인 PNT7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이 공장은 인근 D램 생산 기지인 N15X에서 생산한 이 D램을 기반으로 HBM을 비롯한 고부가 메모리 제품을 완성하고요, 또 테스트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쌓는 구조인 만큼 성능과 수율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바로 패키징 기술인데요. SK하이닉스는 생산과 패키징, 또 테스트 시설을 같은 지역에 배치를 하면서 공정 간 연계를 강화하고 또 물류 효율을 높이겠다라는 계획입니다. 이는 단순한 증설이 아니라요, HBM 공급 속도와 품질을 동시에 끌어올리기 위한 시스템 단위의 투자다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큽니다. 업계에서는요, 이 글로벌 HBM 시장이 2030년까지 연평균 30% 이상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 투자가 AI 메모리 시장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적인 선택이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엔비디아나 AMD, 이러한 빅테크 고객사들이요, HBM 공급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보고 있는 만큼 선제 투자가 곧 장기적인 수주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이 메모리 중심의 경쟁 구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AI 팹리스 기업들도 올해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갈 것으로 보여져요. 어떤 기업들이 주목을 받고 있고 그 기업들만의 공통적인 특징이 어떤 게 있는지도 궁금해지는 시점인데요. 그 부분도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올해는 국내 AI 팹리스 기업들이요, 실제 칩 양산은 물론이고 또 글로벌 고객사 확보에 나서는 전환점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리벨리오는 차세대 AI 칩인 리벨 쿼드를 상반기부터 양산을 하면서요, 이 글로벌 고객사 대상 개념 검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칩은 삼성 파운드리 4나노 공정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HBM3E를 결합해서 AI 추론 성능을 강화한 게 특징입니다. 또 퓨리오사 AI 역시 TSMC 5나노 공정을 활용한 2세대 NPU, 레니게이드를 양산하면서요, 서버용 AI 반도체 시장 진입을 본격화했습니다. 이외에도 하이퍼엑셀, 모빌린트, 파네시아, 디노티시아 등은 서버와 온디바이스 AI, CXL 기반의 인프라 등으로 이 영역을 세분화하면서요, 각기 다른 시장을 공략하는 모습입니다. 즉, 과거처럼 엔비디아 대항마다라는 하나의 서사가 아니라 용도별로, 시장별로 생존 전략을 달리 가져가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공통적으로는 단순한 기술 시연 단계를 넘어서 실제 고객 환경에서 칩을 사용해보고 또 공급 물량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 과제로 꼽히고 있는데요. 특히나 전력 효율을 소프트웨어 호환성, 기존 서버 환경과의 결합 가능성이 상용화의 관건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요, 그간 이 투자의 시간이었다면 이제는 성능과 안정성, 또 소프트웨어 호환성까지 검증받는 성과의 시간에 들어갔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을 또 하면서 마무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시장에서는 그래도 상용화 속도가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생활에 대입되기까지 어느 정도의 간격이 있는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AI 시대가 도입이 되면서 문제의식, 사회적인 문제점들도 계속 거론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현재 업계에서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성, 상용화 속도, 이런 부분들 짚어보면 좋을 텐데요. 마지막으로 그 내용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이 업계와 학계에서는요, AI 반도체 경쟁이 기술 개발 단계를 넘어서 이제는 실제로 시장에 얼마나 빨리 적용되느냐, 이 싸움으로 전환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가 표준화된 제품 중심의 원가 경쟁이었다면요, AI 반도체는 고객 맞춤형 설계와 또 실제 사용 경험이 중요한 시장이다라는 설명입니다. 특히나 한국은 메모리와 HBM 분야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AI 반도체 상용화 경험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라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이에 따라서 국방, 에너지, 의료, 또 공공 인프라 등 정부 주도의 수요처를 테스트베드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요, 칩을 만드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쓰일 수 있느냐라면서 세트 기업과 팹리스, 또 파운드리가 함께 참여하는 생태계 구축이 향후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 AI 반도체 산업의 승패는요, 기술력뿐만 아니라 얼마나 빠르게 매출로 연결이 될 수 있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라는 평가입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오늘도 마켓 투자 키워드를 통해서 시장 전략점들 짚어봤습니다. 다양한 내용들 함께해 주셨습니다. 도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일부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방송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진 않다라는 점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마켓 클리닉 2부에서는 마감장 전략 이어갑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